이준석 빨아주는 펜코, 춘천지 애들의 멘탈이 나갔습니다. 사자 구도 관련 중요한 여조가 나왔는데 제대로 보고드리며 뒤에서는 헌재에 도는 정보지글과 민주당이 최근 살짝 변경한 검찰개혁 전략 보고드립니다. 먼저 오늘 리서치뷰 정기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힘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보수 과표집이 극대화된 조사였기 때문입니다. 보정을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자 구도로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힘의 그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오차범위 훨씬 바깥의 결과를 내며 압도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낙연이 표를 많이 먹어도 전혀 영향이 없고 심지어 한동훈이나 유승민처럼 보수 후보가 지지층의 지지를 잃으면 이준석보다도 이낙연이 높아 펜코 춘천지 애들이 이낙연을 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부분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입니다. 80% 중반 정도 예상했다가 92.2%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몰표에 가까운데 수박들 이러고도 통합 또는 개헌 드립칠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일보도 슬슬 공포감에 시달리며 멘탈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 약 70일 뒤 일어날 민주당이 전략을 수정한 검찰개혁의 방법과 그리고 헌재에 도는 정보직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 자체가 검찰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그 힘을 계속 활용했던 정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역으로 우리가 21대 때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히 해버렸으면 검찰의 힘이 이 정도까지 크지 않았고 그럼 윤석열이 검찰의 힘을 믿고 이렇게 막 나가다가 개헌까지 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또 반대로 검찰이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포함해서. 네. 다 그렇게 얘기해왔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대표적으로 최상병 사건, 김건희 사건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만 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내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차단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 내란으로 흘러가는 이 구조적인 과정에서 정치적인 권력 구조 관계에서 내란으로 흘러가는 것을 사실상 굉장히 크게 구조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 반면에 내란이 그러면 실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게 군인들이 현장에서 소극적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는 국민들이 저항해서 막았고 군인들도 상당히 많이 깨어 있어서 소극적 저항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또 다른 한면에서 권력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란이 만약에 성공하면 예전에 전두환 때는 내란 같이 성공하고 군사반란하면 그 권력을 자기들이 독점하는데 네. 이건 성공해도 검찰이랑 나누거나 혹은 검찰한테 뺏길 수 있다라는 구조적인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군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성하기는 권력구조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죠. 그리고 검찰개혁의 이제 방향들이나 안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는 한데, 뭐 저나 민주당에서 그동안 그 준비하고 이제 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 것들은 정리는 다 돼 있잖아. 네, 쉽게 말해서 지난번 21대 때 박병석 의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 기초한 수준에서 출발하자라는 것으로 지금 첫걸음을 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다 없애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중대범죄 사건, 예를 들면 6대 범죄는 그쪽에서 수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가서 검찰청, 기존 검찰청은 폐지하고 아예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별도로 만든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요. 이 조직의 연속성을 한 번은 끊어야, 그래야 사람은 크게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을 끊어야 새로운 조직에서 그동안 검찰이 했던 과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연속성을 가져가면 그 잘못에 대해서 다시 눈 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조직이 사라진다라는 헌법적 교훈을 한번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완전히 없애는 것까지 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번 주에 최종 선고가 나오긴 좀 어렵다. 어렵다. 왜냐면 이제 내일 일단 헌법재판관 전원 평의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5일 금요일 날, 원래 같으면은 5일은 7일이죠, 7일. 네. 원래 같으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금요일 날 또
추가로 평의가 잡혀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그날 이제 선고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 그러면 결국 금요일까지 정리해가지고 11일 화요일 날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다수설입니다. 많은 현장 취재하는 사람들은 11일로 대충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날짜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여러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날짜를 이렇게 박았을 때 나중에 대선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 제일 핵심적인 문제잖아. 제일 중요한 거죠. 헌법재판관들은 아마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정치적인 후폭풍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런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박지훈 변호사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상 뭐 결론은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평의를 해봐도 네. 추가할 게 별로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각자 자기 구문 쓰는 거거든요. 재판관마다 자기 추가 의견을 내거나 네. 별도 의견 내거나 이런 거 이제 그 판결문 안에 적어 놓잖아요. 그 안에. 그거 준비하는 단계인 거지. 이거 뭐 이제 기각할 거냐 인용할 거냐 이런 거 얘기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근데 네. 실무적으로 하면은 네. 결국 날짜는 선관위에서 정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선관위에서 막 여러 고려를 할 텐데 하필 또 5월에 연휴가 겹쳐 있잖아. 연휴 겹치면 투표율 떨어져요. 근데 선관위가 이제 조직으로서 가장 싫어하는 게 네.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선관위는 여러분 진짜 누가 당선되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아이, 알바 아니거든. 그걸 드러낼 수도 없고. 각자 그 한 사람씩 갖고 있는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선관위는 투표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그 기관의 목표야. 목적이고. 그러면 연휴랑 겹쳐 무조건 투표율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선고가 나와버렸으면 4월 말로 땡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5월 10일 정도로 해가지고 날짜 맞추면 뭐 날씨 좋을 때 연휴가 끝나고. 즐거운 장미 대선이 될 수도 있는. 네, 공감합니다. 어제 이런 댓글이 돌기도 했습니다. 7일날 헌재가 평의를 끝내고 선고일을 발표하고 주말을 넘겨 11일날 선고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수백억의 재보궐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겠죠. 다만 걱정은 최상목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는 윤석열 지지층이 연일 몰려있고 주말마다 광화문에는 정광훈 목사의 극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헌재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하더라도 반대 집회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격앙된 이들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몰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헌재 앞 시위대라고 헌재 결정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놓고 행정부 수반이 어떻게 시위대에게 자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최상목은 물론이고 한덕수까지 포함해 권한대행 시절 직권남용죄를 수없이 저지른 부분에 대해 반드시 참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민주진영을 물러보지 않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의 많은 썰들 제대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